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2탄 표현주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수주의는 화가에게서 대상을 재현할 의무를 벗겨주고 색채를 대상에서 해방시켜 화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화폭에 표현하는 것으로 그림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표현주의 역시 강렬한 색채와 표현을 강조하는 경향의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표현주의란 말을 처음 들을 때 뭔가 작품에서 막 뭔가를 표현하려는 걸 중요시하는 미술사조인가 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불어나 영어로 표현주의라는 명칭은 인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로 만든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X, 뭔가의 박, 인, 뭔가의 안을 의미하죠. 그럼 한번 이러한 측면에서 표현주의를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상주의가 현실의 대상이 화가에게 보이는 대로 그리는 미술사조였다면 표현주의는 반대로 현실의 대상을 화가가 보는 대로 그리는 미술사조였습니다. 즉, 인상주의가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모방하는 미술이었다면 표현주의는 색과 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미술이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작품에서 표현을 가장 중시한 사조가 맞기는 한데 이렇게 굳이 인상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한 이유는 표현주의라는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사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주의라는 단어를 단지 작품에서 표현을 중시하여 강렬한 표현을 구사한 정도의 넓은 의미로만 쓴다면 서양 미술사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쓸 수 있게 됩니다. 17세기의 엘 그레코, 18세기 고야, 19세기 반 고흐, 그리고 19세기 말 뭉크까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어떤 정신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모든 그림들이 바로 이 표현주의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표현주의 사조와 이전 시대의 표현주의적 작품들의 다른 점은 이전 시대 작품들의 경우 화가 개개인의 특징으로 표현주의적 그림이 나왔다면 20세기 작가들의 작품들은 집단적으로 명확한 강령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독일어권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들은 서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캐터콜비치입니다. 사실 캐터콜비치는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 취향으로 맨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캐터콜비치라는 작가에 대해 따로 포스팅하고 싶네요. 제가 몇 년 전 잠시 독일에 있을 적 이 작가의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회화, 드로잉 뿐만 아니라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독일의 정치적 격동기를 관통하며 살았는데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일어난 양차 대전에서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잃게 됩니다. 물론 독일은 주변 국가를 먼저 침공한 나라이고 지금까지도 양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이자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국가로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 전쟁을 원치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징병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할 틈도 없이 거대한 시루에 휘말려 자기도 모르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100% 나쁜 놈, 100% 착한 놈이란 것은 거의 없고 한 사람 안에서 오묘하게 나쁜 부분과 착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완전 나쁘고 어떤 나라는 착한 나라로 단정 짓기엔 세상의 일은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국주의가 진행되어 가던 당시 독일을 상대한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등도 아프리카 그리고 자신의 식민 지역에서 유대인 학살만큼이나 잔인한 일을 벌이고 이후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희지부지 되어버린 상태이죠.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더라도
선하게 구분이 힘든 미묘한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이런 독일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아들과 손자를 먼저 보낸 캐터콜비츠는 이전보다 더 사회 속으로 들어가 젊은이들을 전장터 속에서 잃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림에 표현하며 반전 운동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반전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작품들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캐토콜비치의 작품에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의 작품들은 보자마자 그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 역시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적인 그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명적인 그림들은 자칫하면 유치하거나 몇백 년 묵은 오래된 그림, 즉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캐토콜비치의 작품에선 이런 느낌보다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상처받은 생명체를 보듬으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차 대전에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조각상으로 1993년 독일 정부는 전쟁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에 이 작품을 확대 복제해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유대인이 포함된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곳에 독일의 희생자를 표현한 작품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의 사적인 욕심으로 캐터콜비츠를 독일 표현주의 작가로 맨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표현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리파와 청기사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먼저 다리파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905년 독일 드레스덴 지역에서 스스로를 다리파, 바로 그 다리입니다. 라고 부르는 미술 집단이 등장합니다. 창립 멤버는 4명의 건축학도인 리더격인 에른스트 키르히너, 에리히 헤겔, 슈미트 로틀루프, 프리츠 브레일입니다. 이 젊은 건축학도들은 모두 건축에는 흥미가 없었고 당시 유행하던 아르누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유형의 미술을 꿈꿨는데요. 그것을 위해 이들이 생각해낸 바람직한 예술의 방향은 개인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 경험의 직접적 표현이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다리파의 이름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의 서문에 등장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인간이 하나의 다리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니체가 말한 인간이 하나의 다리라는 것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버맨시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현대적 인간상으로 니체가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므로 위버맨시가 될 수 있고 그 노력을 포기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인간을 두고 니체는 다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다리파는 두 시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드레스덴 시절과 두 번째 베를린 시절입니다. 각각 해당 시기의 작품을 감상하시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덴 시절은 야수주의의 독일 버전처럼 보이는데요. 전통적 원근법을 파기하며 격렬하고 순수한 색을 사용해 대상의 재현보다는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야수주의와 다리파가 달랐던 점은 야수주의가 해방된 색채의 향연을 통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다리파 작가들은 화가의 솔직한 감정과 경험의 직접적 표현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이 드레스덴 시절 다리파 화가들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더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베를린 시절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리파는 드레스덴에서 베를린으로 활동 영역을 옮기며
스타일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우선 드레스덴 시절 다리파는 밝은 색채와 원시적인 형태를 활용해 다소 거칠지만 따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에선 아마도 대도시의 각박한 때문인지 화가들의 개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베를린의 예술계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를린 시절의 다리파는 그런 따스함을 잃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공동 작업 대신 개인 작업에 보다 집중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경쟁이 과열되던 1913년 키르히너는 케이지 브리케라는 일종의 다리파의 연대기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이에 이 문서를 계기로 다리파는 결국 해산하게 되죠. 곧 이어 1차 대전이 일어나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입대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독일은 패하고 그 결과 독일 황제가 물러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물론 이共和国 역시 이후 나치당과 히틀러에 의해 제2차 대전에 의해 망하게 되죠. 암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로선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국가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후원을 받게 되자 표현주의는 아방가르드적 성격을 잃고 그중 그래도 아방가르드 표현주의적 정신을 가졌던 작품들은 공격적이란 이유로 전시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결국 표현주의의 이론적 대변자나 다름없던 빌헬름 보링거는 1920년 표현주의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후 다리파의 일원이었던 게오르게 그루츠나 오토 딕스는 복고풍의 신직물주의를 선언하고 몇몇 표현주의자들은 나치당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정작 히틀러와 나치는 표현주의를 퇴폐 예술로 규정해 탄압하였습니다. 다리파의 리더격이던 키르히너는 전후 신경쇠약증으로 고생하다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예술마저 탄압당하자 자살하고 맙니다. 그럼 계속해서 독일 표현주의의 또 다른 갈래 천기사파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1911년 러시아의 칸딘스키와 독일의 프란츠 마르크에 의해 결성된 천기사파는 앞서 살펴보았던 다리파에 비해 약간 뒤에 일어난 미술사조인데요. 다리파와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대상을 왜곡하더라도 선과 색을 활용한 강렬한 효과를 작품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비물질적인 세계, 즉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화파의 리더 중 한 명인 칸딘스키는 표현주의의 의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 작품에서 대상과 주제를 없애고 드디어 선과 색만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칸딘스키 외에도 대부분의 천기사파 화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표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선과 색의 표현만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고 이 작품들을 통해 어떤 감정을 주는 순수초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 천기사파의 대표 작가인 칸딘스키의 작품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칸딘스키는 법학 전공자로 30살 때 비로소 화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독일 뮌헨에서 미술을 배우며 그곳의 서정적 자연주의 미술과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낭만적 작품들을 주로 그립니다. 지금 보신 이 그림들은 그의 초기 작품들로 서정적 자연주의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화가답게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계속해서 칸딘스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칸딘스키는 1910년 마르크나 가브리엘 빈터 등의 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미술 세계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는 점점 대상과 주제보다는 색채와 분놀림 자체가 주는 강렬한 효과를 활용한 서정적 작품, 특히 풍경화를 주로 그리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작업실에 거꾸로 놓인 나무 풍경화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추상미술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동료와의 교류나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그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외에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앙리 베르그송의 신지학입니다. 이 신지학은 물질주의와 합리주의가 세상에 많은 폐단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대신 정신적 세계에 집중합니다. 칸딘스키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1910년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해 란 책을 발표합니다.
저도 미대생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러시아 사람이 독일말로 쓴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읽다 보니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최초의 추상 수채화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최초, 최고 이런 수식어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재반 사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것이 최초의 추상 수채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작품 안의 형체 중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선과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특정 사건 또는 대상을 거쳐 표현했는데 칸딘스키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 즉 정신적인 세계를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선과 색이란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그림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칸딘스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형 요소인 선과 색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색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그는 음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음악은 대상을 재현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선율과 화성이란 추상적 요소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에 칸딘스키는 음악의 방법론을 자신의 그림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화해 이에 대한 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점, 선, 면이란 책입니다. 완전히 사견이지만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해와 더불어 별로 친근감을 주지 않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청기사파의 다른 대표 작가 프란츠 마르크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칸딘스키 외에 다른 청기사파 화가들 역시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정신적인 것, 존재, 이런 좀 철학적이고 무거운 느낌의 단어를 들을 때 딱 드는 생각은 모호하다는 느낌이죠. 제가 대학원 면접 때 제 작품을 설명하면서 인간 존재, 실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면접관이신 어떤 교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뜬구름 얘기한다며 면박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뜬구름처럼 여겨지는 것들, 되게 모호하고 막연하고 단지 머릿속에 있는 개념 덩어리인 것 같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정체성,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희망,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한 감정, 인간 관계 속의 복잡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실존이란 것, 이와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 다시 이어지는 인간의 유한성 등등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청기사파로 돌아가 앞서 보았던 칸딘스키가 음악에서 표현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면 프란츠 마르크는 동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마르크는 인간에게서 상실된 순수성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자연의 리듬과의 합일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위해 동물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칸딘스키와 마찬가지로 마르크 역시 처음에는 추상이 아닌 형태가 뚜렷한 서정적 작품들을 그렸지만 형태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속 동물은 어딘지 모르게 숭고하고 영적인 느낌을 줍니다. 계속해서 그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1912년 마르크를 포함한 아우구스트 마케, 파우클레 등의 청기사파 화가들은 모르피즘이라고 불렸던 큐비즘의 일종을 구사한 로버트 들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이며 조화로운 표현어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들론의 큐비즘을 활용한 조화로운 색채와 구성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작품의 기하학적 표현 구조를 적용해 숭고한 자연의 리듬을 드러냅니다. 그럼 청기사파의 마지막 작가 파울 클레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청기사파 작가들은 다른 표현주의 작가들에 비해 자신들의 작품의 정신적인 것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16년 1차 대전으로 인해 마케와 마르크 등이 사망하고 칸딘스키가 러시아로 되돌아가며 청기사파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기사파 중 특히 칸딘스키와 클레는 이후인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초빙되어 이 학교와 현대산업 건축에 깊은 표현주의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독일 표현주의 작가 그리고 다리파와 청기사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그 마지막 파트, 입체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